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그 자료에 보니까 집단 상담 정의의 역동적인 상호 교류 과정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좀 핵심 키워드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모여서 얘기하는 거랑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아요. 그게 핵심인데, 그러니까 상호작용 그 자체에 실효적인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상담자랑 집단원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신뢰를 쌓고 서로 지지해주고 또 이해하는 그 과정에서요, 자기 생각이나 행동 패턴을 좀 돌아보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뭐 수다 떠는 게 아니라 의식적인 사고랑 행동 변화, 이걸 목표로 한다는 점이에요. 현실 문제 해결에 딱 초점을 맞추고요. 아하, 그렇군요. 상호작용 자체가 어떤 변화의 동력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런 집단 상담은 어떤 분들한테 특히 좀 효과가 있을까요? 자료에는 보니까 비교적 정상 범위의 적응 수준에 있는 분들이 주 대상이라고 나와 있긴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뭐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보다는요, 일상적인 관계에서의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성장, 태도 변화,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한테 좀 더 적합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성공적인 집단을 운영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음, 전문적인 상담자는 당연히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서로 믿고 좀 솔직하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분위기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필수적이죠. 특히 그 과거에 좀 힘든 경험, 상처 같은 것들을 좀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교정적 정서 체험이라는 기회가 중요합니다. 교정적 정서 체험이요. 용어가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걸까요? 아, 네. 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요. 과거에 겪었던 좀 부정적인 경험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상황을 이 집단이라는 안전한 환경 안에서 다시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와는 다른 좀 더 긍정적인 감정이나 반응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 좀 권위적인 사람 앞에서 자기 주장을 제대로 못했던 분이 집단 안에서는 용기를 내서 자기 의견을 딱 말해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는 거죠. 이런 경험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행동 방식을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일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과거의 감정을 다시 좀 건강하게 경험해 보는 거군요. 네네. 그럼 집단 상담의 구체적인 목표는 뭘까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 형성이라든지 자기 이해 같은 것들이 있던데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목표들이고요. 또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나만 이런 문제를 겪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 있잖아요. 문제의 보편성을 깨닫는 거예요. 혼자서 막 끙끙 앓던 고민인데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자체로도 큰 위안이랑 힘을 얻거든요. 그리고 뭐 자기를 좀 더 받아들이는 자기 수용, 자신감 향상, 또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을 배우고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주도성이나 책임감을 키우는 것. 이런 것도 다 중요한 목표죠. 듣고 보니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배우는 점도 정말 클 것 같아요. 장점 중에 대리학습이라는 말이 있던데 이것도 좀 비슷한 맥락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다른 집단원이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렇게 해볼 수도 있겠구나 하고 배우는 거죠. 내가 직접 막 부딪히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배우는 효과가 꽤 커요. 또 집단이라는 환경 자체가 현실 세계에 약간 축소판 같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회 기술을 좀 연습해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바로바로 피드백도 받고 그러면서 현실 감각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죠. 뭐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도 효율적이고요. 와, 정말 장점이 많네요. 근데 뭐든지 그렇듯이 단점도 분명히 있겠죠. 예를 들면 그 비밀 보장 같은 거요. 여러 사람이 같이 있다 보면 좀 지켜지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 가장 큰 우려 중 하나죠. 비밀 보장의 어려움. 또 집단 압력 같은 것 때문에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기 좀 어렵거나 아니면 오히려 집단 분위기에 너무 휩쓸려서 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요. 개인의 아주 깊은 문제를 다루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담자의 전문성이나 윤리의식 이런 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 있는 분들이 개인 상담보다는 집단 상담을 한번 고려해 보면 좋을까요? 음,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좀 어려움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알고 싶을 때 혹은 소속감이나 유대감 같은 걸 좀 느끼고 싶을 때
그럴 때 집단 상담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 기술을 배우고 연습하기에도 아주 좋고요. 반대로 개인 상담이 더 적합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좀 위급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사적인 문제를 좀 깊이 다뤄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불안하거나 좀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개인 상담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의존적이거나 타인과 관계 맺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경우 또 개인 상담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겠죠. 네. 결국 집단 상담이라는 게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서 얻는 그런 독특한 장점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만큼 또 개인의 상황이나 문제 특성에 따라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방법이네요. 그렇군요. 가끔 집단 상담 말고 집단 지도, 집단 치료 이런 용어들도 쓰이던데 차이가 뭔가요? 주로 목표와 대상에서 차이가 나요. 집단 상담은 개인의 성장이나 발달 과정상의 문제, 정서적 어려움 해결에 초점을 맞춥니다. 비교적 정상 범위 내의 사람들이 대상이죠. 아, 성장과 발달 문제요? 반면 집단 치료는 좀 더 심각한 정신적, 성격적 어려움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그 문제의 교정, 치료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과거 경험이나 무의식 탐색이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고요. 치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군요. 집단 지도는요? 집단 지도는 정보 제공이나 교육적인 경험 제공이 주목적이에요. 예방적인 성격이 강하죠. 집단 훈련은 특정 기술, 예를 들어 사회성 기술 같은 걸 배우고 연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요. 명확하게 구분되네요. 지도성은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봐요.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지휘, 그러니까 리더라는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은 그 자리를 의미하고요. 다른 하나는 능력으로서의 리더십인데 이건 집단원들한테 영향을 줘서 집단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실제적인 기술, 재능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집단 상담에서는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직위와 능력 둘 다군요. 그렇군요. 먼저 특성 이론. 이건 리더는 뭔가 남다른 자질을 갖고 태어난다. 이런 건가요? 기능, 책임감, 이런 개인적인 특성들이 리더십이랑 관련이 있다고 봤어요. 근데 이 이론만으로는 좀 한계가 명확했어요. 왜냐면 어떤 상황에서든 통하는 그런 절대적인 리더 특성이라는 걸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모든 상황에 맞는 완벽한 리더 특성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특성 이론의 한계점, 이걸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성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리더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거군요. 행동이론, 이건 좀 어떤가요? 리더십 스타일을 막 나누던데요? 네, 맞습니다. 리더는 실제로 뭘 하는가? 이게 이제 핵심 질문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연구들이 몇 개 나왔어요. 예를 들면 아이오와 대학 연구에서는 리더 유형을 권위형, 민주형, 자유방임형 이렇게 나눴고요. 또 오하이오 주립대학이나 미시간 대학 연구 같은 데서는 리더의 행동을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봤어요. 하나는 구조성, 그러니까 과업 중심 행동이고요. 목표 달성이나 일의 체계를 짜는 데 집중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배려성, 이건 관계 중심 행동이에요. 구성원들을 지지하고 좀 배려하는 그런 행동들. 네, 이 두 가지 차원이 중요하다는 걸 발견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망 연구 아시죠? 네. 그 표 같은 거. 네, 맞아요. 그 표에서 이 두 축을 조합해서 무기력형, 인기형, 과업형, 중도형, 이상형 이렇게 5가지 기본 유형을 제시했잖아요. 거기서 가장 이상적인 리더는 과업이랑 관계 둘 다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유형, 즉 구구형이라고 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리더의 행동 스타일이 집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밝혔다는 점이에요. 행동 스타일도 중요하긴 한데 근데 그게 또 언제나 통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서 이제 상황 이론이 나오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리더십이 다르다는 게 이게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맞아요. 상황 이론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상황과의 적합성. 그러니까 최고의 리더십 스타일은 없다. 상황에 맞는 스타일이 있을 뿐이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피들러의 상황 적합 이론 같은 경우는 리더가 가진 스타일, 예를 들어 관계 중심인지 과업 중심인지 이걸 LPC 척도로 측정하죠. 이게 그 리더가 처한 상황의 호의성이랑 얼마나 잘 맞느냐에 따라서 리더십 효과가 달라진다고 봤어요. 상황의 호의성,
그건 뭐죠? 그건 리더가 상황을 통제하기 얼마나 쉬운가. 뭐 예를 들면 리더랑 구성원 관계가 좋은지, 과업이 명확한지, 리더 권한이 강한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본 거예요. 또 하우스의 목표 경로 이론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건 리더가 부하들의 목표 달성을 도와주는 경로를 명확하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뭐 지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지지적으로 또는 참여적으로 성취지향적으로 리더십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리더가 상황을 잘 읽고 거기에 맞게 행동해야 효과가 좋다. 이런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첼라두라이의 다차원 이론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스포츠 리더십에서 많이 나오죠. 요구되는 행동, 리더의 실제 행동, 구성원이 선호하는 행동 이 세 가지가 일치할수록 성과랑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봐요. 와,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상황을 고려하네요. 명쾌합니다. 그럼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 혼자가 아니라 여러 상담자가 함께 이끄는 공동 지도력. 이것도 시험에 자주 언급되잖아요. 이건 장단점이 아주 확실할 것 같은데요. 네, 공동 지도력 혹은 협동 상담이라고도 하죠. 장점이 꽤 많습니다. 일단 상담자들끼리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고요. 또 역할 분담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집단을 운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집단원들한테 협력적인 관계가 어떤 건지 직접 보여주는 모델링 효과도 있어요. 서로 피드백 주고받으면서 전문성도 키울 수 있고 혼자 할 때보다 좀 덜 지치죠. 소진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오, 장점이 정말 많네요. 하지만 분명히 단점도 있겠죠. 어떤 점들을 좀 조심해야 할까요? 물론이죠. 이게 사람이 둘 이상 모이면 의뢰 그럴 수 있듯이 상담자들 간에 역할 갈등이 생기거나 미묘한 경쟁심, 심하면 뭐 권력 다툼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서로 의견이 너무 달라서 계속 부딪히면 오히려 집단 분위기가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고요. 비용 문제도 무시 못하죠. 상담자가 2명이니까요. 그렇군요. 장점도 많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도 있네요. 그래서 공동 지도력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시작하기 전에 상담자들끼리 충분히 시간을 갖고 서로의 철학이나 역할, 기대 이런 걸 조율하고 또 진행하면서도 계속 소통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협력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하는 이만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